호불호 갈리는 평가를 받았던 28년 후 1편에 이어 2편 뼈의 사운도 최근에 개봉했습니다. 국내에서는 망했다 싶을 정도로 빠르게 영화관에서 사라졌는데요. 오늘은 28년 후 뼈의 사운에 관한 몇 가지 디테일과 개인적인 감상평을 전달합니다. 영화는 전작의 결말에서 그대로 이어지는 구조입니다. 홀로서기에 나선 주인공 스파이크가 지미 일행과 마주치게 되는데요. 여기서 지미스라 불린 이 사람들은 과장된 몸짓, 금발, 가발, 트레이닝 복장까지 외형적으로 특이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건 영국의 방송인 지미 세빌의 모습을 따라한 것인데요. 국내에서는 지미 세빌의 인지도가 없지만 영국과 미국에서는 유명한 방송인이었습니다. 탈색모와 트레이닝복, 화려한 장신구, 그리고 선글라스로 치장한 모습이 지미 세빌의 아이코닉한 코스튬이었죠. 문제는 지미 세빌이 50년 넘게 성범죄를 저질렀던 영국 최악의 범죄자라는 점이죠. 이런 지미 세빌의 배경을 모르는 우리나라 사람이 영화 속 지미를 보면 그냥 괴짜처럼 보이지만 전후 사정을 아는 미국과 영국 사람에게는 지미 세빌을 따라한 지미의 모습이 불편함과 불쾌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영화에서 스파이크는 지미 패밀리의 도움을 받아 좀비들의 위협에서 벗어나지만 그들의 아지트로 끌려가 괴상한 입단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지미 패밀리 멤버 중 한 명과 싸워 이기면 멤버로 가입하게 해주고 지면 그대로 세상을 하직하는 룰인데요. 지미라는 인물이 비정상적이고 예측 불가능하다는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인데 특이한 점은 그냥 스파이크가 마음에 들면 부하와 싸울 필요 없이 멤버로 들이면 될 텐데 죽음의 대결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지미의 이런 모습은 숫자 8과 관련 있습니다. 지미 패밀리를 자세히 보면 모두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멤버 수를 8명으로 고정하는데 8은 기독교에서 부활과 창조, 구원을 뜻하는 영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지미가 8명이라는 숫자를 유지하는 행동은 기존 세계의 질서가 끝나고 자신이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며 나를 따르면 새로운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영화에는 종교적인 상징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지미가 영화 내내 부르짖는 올드닉도 그렇죠. 지미는 영화 속에서 올드닉을 외치며 부하들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문하기까지 하는데 올드닉은 영국에서 악마를 부르는 별명 중에 하나입니다. 영국 문화와 기독교 세계관에 익숙한 사람이 이번 영화를 본다면 지미 세빌 복장의 올드닉을 외치는 지미를 보고 단번에 미친놈이라고 파악할 수 있죠. 지금부터는 28년 후 뼈의 사원에 관한 개인적인 감상평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마디로 노잼이었는데요. 왜 노잼으로 느꼈는지 세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일단 보는 맛이 없습니다. 뼈의 사원은 공포, 스릴러,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를 표방하는데 이 장르에서 필요한 시각적 즐거움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좀비 영화에서는 긴장감과 시각적 요소를 통해 관객으로 하여금 영화에 빠져들게 만드는 장르적 장치가 있습니다. 이미 28년은 1편에서 그런 장면을 꽤 보여줬습니다. 제이미가 본토에서 좀비들과 조우했을 때 새로운 종류의 좀비들을 출현시키며 좀비 영화에서 기대할 수 있는 신체 훼손이나 변이 과정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두 인물이 좀비 떼에 쫓기는 과정에서 화살이 점점 떨어지고 도망칠 곳을 제한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긴장감을 부여했습니다. 바닷길을 통해 마을을 돌아가는 장면에서도 긴장된 분위기를 풀었다가 알파가 뒤쫓는 장면을 교차 방식으로 보여주면서 완급 조절이 훌륭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편은 일단 좀비 자체가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의 메시지 자체가 좀비보다 사람이 더 무섭다는 것을 감안해도 좀비 영화에서 좀비보다 인물들의 대화 장면만 가득했습니다. 이번 영화를 연출한 디아 다코스타 감독이 초기 시나리오를 읽어보고 좀비가 더 나오도록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아마 중간에 임산부가 포함된 생존자 무리가 좀비에 쫓기는 장면이 감독의 요청에 의해 추가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장면을 제외하면 스파이크와 주요 인물들이 좀비에 쫓기고 위험에 빠지는 장면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영화 내내 지미 패밀리의 이야기와 켈슨 박사와 삼손의 알콩달콩의 교차로 진행되다 보니 인물들의 대사로만 내용이 전개되는 부분이 꽤 많았죠. 워킹데드에서 시즌 후반부로 갈수록 좀비 대신 인물들 간의 갈등과 정치가 메인으로 전개되어 지루해지는 구간이 있는데 그걸 보는 듯 했습니다. 좀비 장르가 아니라 아포칼립스 장르라고 봐도 아쉬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아포칼립스 장르는 현실 세계가 완전히 무너진 모습과 살아남은 사람들끼리의 갈등이 핵심 요소인데요. 뼈의 사원은 둘 다 애매합니다. 스파이크와 지미 일행이 영화에서 간 곳이라곤 임산부가 있는 생존자의 주거지와 1편에 나온 켈슨 박사의 주거지밖에 없죠. 물론 두 공간에서 영화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연기쇼가 펼쳐지긴 하지만 1편의 무대를 재탕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 아쉬웠습니다. 개인적으로 스파이크와 지미 패밀리가 영국 본토를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바이러스 노출 후 28년이 지난 영국의 황폐화된 모습을 더 다양하게 보여줬으면 했습니다. 촬영적인 부분도 이전 좀비 영화와 비교해서 정적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건 감독의 스타일 차이에서 기인합니다. 이전 작품을 담당했던 데니 보일은 조명을 잘 활용하거나 거칠고 역동적으로 촬영한 장면을 여럿 선보였습니다. 28일 후에서 성당에서 처음으로 좀비들과 마주하는 장면과 터널에서 좀비에게 쫓기는 장면은 지금 봐도 조명 활용과 촬영이 훌륭하죠. 28년 후 1편에서도 아이폰 20개를 활용해 좀비들에게 쫓기는 장면을 촬영하며 신선하면서도 역동적인 느낌을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2편의 니아 다코스타 감독은 데니 보일이 보여줬던 실험적이고 역동적인 촬영 대신 인물 간의 관계와 감정선을 더 보여주는 정적인 촬영을 선택했습니다. 이 선택이 영화의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켈슨 박사와 짐의 캐릭터를 더 보여줄 수 있었지만 대중의 입맛을 만족시키는데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주인공 스파이크의 비중과 활약이 1편에 비해 전무하다는 점도 아쉽다고 느꼈습니다. 1편은 사실상 스파이크의 대모험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스파이크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었습니다. 아버지와 마을 공동체를 외면하고 어머니 아일라까지 희생시키면서 1편에서는 스파이크를 베지터와 네퍼 침략에 대비하는 소노반처럼 만들어 놓고 2편에서는 조연 수준의 평범한 꼬맹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1편에서 홀로서기에 집착하던 스파이크는 2편에서 영화 내내 타인에게 의존하는 모습만 보여줍니다. 지미 때문에 스파이크란 이름 대신 지미로 불려서인지 1편에서의 당찬 모습은 찾기 어려웠습니다. 스스로 도망도 가지 못해 임산부에게 데려가달라고 애원한다거나 1편에서 유대를 쌓았던 켈슨 박사가 위험에 처하자 반감만 하는 스파이크의 모습은 영화를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으로서의 매력이 전무하죠. 마지막에 가서도 스파이크는 헨리의 도움을 받아 드디어 도망을 가게 되고 좀비에게 쫓기며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존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전부터 느낀 부분인데 스파이크라는 캐릭터를 굳이 어린 남자아이로 설정할 필요가 있었을까 합니다. 1편에서 스파이크는 14살부터 가능한 마을 공동체의 통과 의식을 아버지 덕분에 더 어린 나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스파이크의 나이를 12살에서 13살, 한국 나이로 초등학교 고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에서 남자아이를 주인공으로 하는 경우는 사실 찾기 어렵습니다. 좀비나 다른 인간무리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군인, 경찰 같은 생존 본능을 가진 성인 남성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아니면 초인적인 능력이라도 갖고 있어야 주인공이 위험한 상황에 마주했을 때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까 기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파이크는 활이 없으면 좀비와 1대1도 장담할 수 없는 왜소한 남자아이입니다. 한편에서는 스파이크 외에 인간화된 삼손과 아버지 제이미, 28일 후에 짐까지 나올 텐데 새 인물 사이에서 스파이크가 얼마나 활약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되진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본 좀비 영화에서 가장 매력없는 주인공이 스파이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28 시리즈는 보통 데니 보일 감독이나 킬리안 머피가 언급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28 시리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사람은 알렉스 가랜드입니다. 28일 후부터 28년 후까지 모든 28 시리즈의 작품에서 각본을 담당했거든요. 심지어 지금은 설정이 삭제된 28주 기획에 참여했고 데니 보일이 28년 1편만 맡고 2편에선 빠진 반면 알렉스 가랜드는 1편에 이어 2편도 각본을 맡았습니다. 데니 보일이 특유의 연출 스타일로 28 시리즈에 숨을 불어 넣었다면 알렉스 가랜드는 시리즈의 뼈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8년 1편을 보고 제가 궁금했던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아버지 제이미는 아들을 따라갈까? 그리고 스파이크가 두고 간 아이는 진짜 인간일까? 하지만 이 두 가지는 2편에서 전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이아 다코스타 감독은 주인공 스파이크가 홀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과정을 집중해서 보여주고자 일부러 아버지 제이미를 2편에서 배제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 판단으로 인해 영화의 몰입도는 물론 재미 요소까지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뼈의 사우는 두 가지 이야기 축으로 흘러갑니다. 스파이크와 지미 패밀리가 이곳저곳 돌아다니며 사건이 발생하는 축, 켈슨 박사와 삼손이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형성하는 축, 이 두 가지 축이 후반부에 켈슨 박사의 뼈의 사운에서 겹치면서 이야기가 결말을 맞게 되는데요. 기존 두 가지 이야기 축에 아버지 제이미가 아들 스파이크의 행적을 찾아가는 또 하나의 이야기 축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찾아간다는 부성의 코드가 들어가 보는 이로 하여금 더 감정적으로 몰입할 수 있는 요소가 되기도 하고 영화에서 제이미는 마을에서 손꼽히던 전사로 묘사되기 때문에 아들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좀비들과 싸우는 액션 장면도 기대할 수 있죠. 특히 뼈의 사원에서 액션 장면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액션이 들어
들어간 재미 파트가 추가됐다면 정적인 다른 파트와 교차되어 이야기에 생명력이 더 생기지 않았을까 합니다. 이하 다코스타 감독과 함께한 28년의 뼈의 사원은 결과적으로 제작비도 회수하지 못할 정도로 실패했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는 단 4만 명의 관객을 동원하며 대차게 말아먹었는데요. 국내에서의 흥행 실패를 놓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비 아포칼립스 영화는 우리나라에서 원래 인기 없는 장르인 거 아니냐. 과거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201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서도 좀비 아포칼립스 작품들이 생각보다 많은 관객 수를 동원했습니다. 국내에서 직접 만들어 흥행한 작품들도 많고 앞으로도 계속 나올 예정이죠. 스페이스 오페라, 서부극, 오컬트 정도는 되어야 국내에서 인기가 없어 흥행하기 어려운 장르라고 볼 수 있고, 좀비 아포칼립스 장르는 기본 퀄리티만 보장되면 관객 수 4만 명급의 흥행 실패는 나오기 어렵습니다. 즉 28년의 뼈의 사원은 그냥 못 만든 영화라고 할 수 있죠. 3편에 대한 힌트는 삼손의 이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 28년의 뼈의 사원에는 종교적인 상징이 많습니다. 삼손이라는 이름 자체도 종교적이죠. 단순히 켈슨 박사가 장발에 수염 많고 거구라는 외형 때문에 알파에게 삼손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삼손이 자신을 희생해 적들을 심판하는 순교자 역할을 한 것처럼 28년 후의 삼손도 자신을 희생해 스파이크 일행을 도와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로 그려질 가능성이 있죠. 여기에 28일 후의 짐과 28년 후의 제이미 모두 나오기 때문에 짐이 자녀를 대하는 방식과 제이미가 자녀를 대하는 방식이 충돌해 스파이크와 제이미가 갈등하고 화해하는 과정도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3편은 다시 데니 보일 감독이 돌아올 예정인데요. 시리즈의 마지막인 만큼 28일 후만큼의 재미와 완성도를 잡은 작품으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28년 후 뼈의 사원에 관한 개인적인 감상평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영화 어떻게 봤는지 의견 자유롭게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